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호라고 합니다. 35살이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제가 겪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저는 각 군대에 입대한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집을 떠나 충남 논산의 훈련소에서 막 나와서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뭐든 부모님께 의존하던 철없는 나이였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선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중대장님이 찾으신다면서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머릿속으로 최근 며칠간 제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중대장실로 향했죠. 중대장님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셨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죠. 아버지가 병원에 진부전이라고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셨거든요. 물론 술 좀 드시긴 했지만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시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피곤한 기색 하나 안 보이시던 분이었어요. 긴급 휴가를 받아서 바로 인천으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어머니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누나 지혜가 이미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눈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진장 이식이 필요하다고요. 진장 이식이라는 말이 그때 제게는 너무 생소했어요. TV에서나 들어본 얘기였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실감이 안 났어요. 누나는 이미 의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고 가족 중 누군가가 진장을 기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누나가 자신이 기증하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니는 나이와 건강상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고, 저는 군대에 있어서 검사 받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먼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적합성 검사에서 합격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누나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안도감도 있었어요. 진장 기증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누나가 해결해 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아버지와 누나는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와 어머니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죠.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보면 겨우 몇 분밖에 안 지났는데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셨고 저는 그냥 바닥만 내려다보면서 불안감에 떨고 있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아버지는 누나의 신장을 이식받고 회복되기 시작했고 누나도 조금씩 회복해갔죠. 하지만 수술 후 처음 아버지를 봤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누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수술을 막 끝내고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뭐라 할 수는 없었어요. 누나는 별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회복 기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부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전화할 때마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때는 아버지 병 때문에 일시적인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 건강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음주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셨어요. 의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새 신장도 있는데 술 한 잔쯤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결혼 준비로 바쁘고 자주 집에 오지 못했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에는 뭔가 숨겨진 슬픔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 병환 때문에 어머니가 힘드신 거라고만 생각했죠. 전역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아버지는 점점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늦게 귀가하시거나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이라며 집을 비우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는데 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대학 복학하고 공부에 나중에는 취업 준비에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부모님 관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난 이수진이라는 사람과 사귀게 되었죠. 수진이는 정말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잘 대했고 특히 어머니는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3년 정도 사귄 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좋아하셨고 저희도 서로를 많이 사랑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웨딩홀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구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결혼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어요.
저와 수진이는 결혼식 준비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고, 수진이는 광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비록 결혼 준비와 일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곧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늦은 시간에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이라 이상했어요.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받았는데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13년 전에 기억이 밀려왔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었거든요. 수진이에게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누나에게도 연락했는데 누나도 이미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안아드리니 몸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았어요. 13년 사이에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항상 강인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동료들이 119를 불러 병원에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얼마 후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는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성 간경화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13년 전 신장 이식에 이어 이번에는 간 이식이라니 마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또다시 장기 이식 얘기가 나오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희는 면회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누나가 도착했을 때 그녀 얼굴에도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 모두 침묵만 흘렀어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상태가 안정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의사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간은 이미 너무 손상되어서 간 이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병실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항상 건장하고 강인하던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고 약해 보였거든요. 얼굴은 황달로 노랗게 변해 있었고 배는 복수 때문에 부풀어 있었어요. 눈은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흐려 보였어요. 아버지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았는데 차갑고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으시더니 힘겹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 차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는 당연하게 제가 간을 기증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아버지 병실을 벗어나 병원 근처 카페에서 저희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나는 이번에도 자신이 기증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한쪽 신장이 없는 상태에서
간 일부까지 기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어요. 누나가 미안해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저도 이미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하겠다고 하자 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그만두신 것 같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는데 어머니 눈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 표정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간 기증을 위한 검사가 시작됐어요.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심리 상담까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긴 과정이었어요. 특히 심리 상담이 기억에 남아요. 상담사는 제가 이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상담사가 말하기를 이 결정은 번복할 수 없으니까 정말 확신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확신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도 있었지만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 주겠다고 했어요. 다만 수술 후 회복에 전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자신이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검사 결과 제가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의사는 제 간의 약 30%를 기증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남은 70%는 몇 개월 내에 원래 크기로 재생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큰 수술인 만큼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수술 날짜를 잡기 전에 저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냈어요.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번에는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들렸어요. 아마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지함이 있었죠.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누나는 가능한 한 자주 병원에 왔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매일 올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병하셨는데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이셨어요. 수술 며칠 전에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미리 상황을 설명해둔 덕분에 상사와 동료들이 이해해줬고 빠른 회복을 빌어줬어요. 수진이도 제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휴가를 조정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휴가를 낸 그날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내셨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어머니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드시더니
그 눈빛에서 무언가 큰 결심을 하신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고요. 저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시고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와 이혼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이혼이라니요. 40년 넘게 함께 사신 부모님이 이혼을? 물론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혼까지 생각하셨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 충격받은 표정을 보시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13년 전부터 최은미라는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누나가 진장 이식을 해준 바로 그 시점부터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여자에게 재산을 넘기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어머니가 보여주신 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서 캡처해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거든요.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의 대화였는데 그 대화 내용 중에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였는데 내가 혹시나 해서 마누라랑 애들을 낳은 거야. 애들 장기는 나한테 문제 생겼을 때 기증받을 수 있는 예비 장기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와 누나가 예비 장기?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도구였다는 건가요? 13년 전 누나가 진장을 기증했을 때 아버지의 냉담한 반응,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와 여행을 다닌 사진들, 그 여자에게 보낸 선물 구매 내역, 심지어 재산을 그 여자 명의로 옮기려고 했던 서류들까지요. 13년 동안 어머니는 이 모든 걸 혼자 견뎌오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제가 결혼하고 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도 이미 만나보셨고 모든 증거도 준비해 두셨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진 거였어요.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 결정을 존중하지만 제 건강과 미래를 생각해달라고요. 진짜 아버지라면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 앞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아버지가 저와 누나를 예비 장기로 생각했다니 그 단어 하나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혀 있었어요. 누나가 13년 전 아버지에게 진장을 기증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왜 그렇게 냉담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자식들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외면해도 되는 걸까? 아무리 저희를 도구로 여기셨다고 해도 그분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함께해온 아버지였으니까요. 어린 시절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사주시며 자랑스러워 하시던 얼굴, 대학 합격했을 때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던 손길, 그런 기억들이 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수진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그러고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겠다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신은 제 곁에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건강과 저희의 미래도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의 폭로에 대해 누나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누나는 이미 신장을 기증한 상태였으니까 더더욱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누나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누나가 말하기를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태도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느꼈었는데 직접적인 증거를 듣게 되니까 충격이 크다고 했어요. 누나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요. 누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제 선택이고 누구도 저를 탓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의 문제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날 저는 혼자 인천 바닷가를 걸으면서 끝없이 생각했어요. 제 선택이 아버지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자 어머니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결정을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는 뜻이었겠죠.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버지와의 만남, 결혼, 그리고 서서히 소원해진 관계까지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가족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문득 질문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증오하시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증오까지는 아니라고, 이제는 그저 지쳤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게 씁쓸할 뿐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분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온갖 배신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셨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의 결정도 점점 명확해졌어요.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새벽녘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할 때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하지 않기로요. 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버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이었어요. 제가 단순한 예비, 장기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린 결정이었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결정을 내린 후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먼저 담당 의사를 만나서 제 결정을 알려야 했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한 건가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담당 의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제 결정을 전했어요. 의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오더라고요. 간 이식 수술은 기증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다만 환자분의 상태가 위중하니까 다른 기증자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께 직접 알려야 했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아버지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문 앞에서 심호흡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창가 쪽을 바라보고 누워 계셨어요. 제 발소리에 고개를 돌리시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저는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고는 급격히 표정이 변하셨어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마침내 격렬한 분노로요. 아버지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과정에서 링거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저는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분노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소리치시더라고요. 이 배은망덕한 놈, 자신이 저희를 뼈 빠지게 일해서 먹이고 재웠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냐고요. 아버지 목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이상하다는 듯 병실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서 모든 사실을 들었다고, 내연녀 일도, 그리고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안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 아버지는 순간 굳어지셨어요.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더 큰 분노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욕설을 하며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저는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는 이걸 맞으면 죄책감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들려온 건 제 뺨을 내리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넘어지는 것 같은 아주 둔탁한 소리였어요. 저는 바로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 순간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저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간호사들이 아버지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혈압이 너무 높다고 의사 선생님을 불러달라고요.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달려왔고 저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어요. 복도에 서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시도했어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어머니는 곧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누나에게도 연락했어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저는 빈 벽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나타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 표정이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결정이, 제 행동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와 누나가 도착했고 우리 가족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새벽 3시경 의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누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어요. 장례 준비가 시작되고 친척들에게 연락이 갔어요.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고 저희 가족은 그곳으로 옮겨갔어요. 첫날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까지요. 모두들 갑작스러운 부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제 마음속 죄책감을 덜어주지는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제가 간 이식을 거부했다는 걸 알리러 갔었다는 사실을 누나에게 털어놨을 때 누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게 제 탓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건강이 이미 많이 안 좋으셨던 거라고요. 제 결정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누나의 위로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장례식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빈소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점점 영정사진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의 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와 누나는 즉시 그 여성이 아버지의 내연녀 최은미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치며 울었고 다른 조문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셨어요. 두 여성이 마주 서는 순간 빈소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가달라고. 당신은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고요. 최은미는 잠시 어머니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자신도 권리가 있다고, 10년 넘게 함께했다고, 그 사람이 약속했다고, 재산의 절반을 자신에게 준다고 했다고요. 그 말에 조문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어머니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하셨어요. 경비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나가실 건가요? 누나와 제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서 서자. 최은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떠나면서도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포기 안 한다고, 자기 몫을 찾을 거라고요. 그녀가 떠난 후 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감정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자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장례식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어요. 화장을 하고 유골은 아버지의 고향인 강원도 춘천의 납골당에 모셨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없는 집은 어딘가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더 넓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셨고 누나는 자신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빈 TV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가 간을 기증했더라면 아버지는 살아있었을까? 이 죄책감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를 괴롭힐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저와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결혼식을 연기할까 고민했지만 어머니와 누나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 죄책감과 싸웠어요. 축하받아야 할 순간인데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거든요. 수진이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항상 곁에서 지지해 주었어요. 결혼식 당일 예상보다 많은 하객들이 참석해 주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행복하길 바란다고, 제 선택을 후회하지 말라고,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슬픔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많은 축하와 박수 속에서 저와 수진이는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후 어머니가 저와 수진이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을 펼쳐 놓으셨어요. 그것은 법원 판결문과 재산 목록이었어요. 어머니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는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어머니에게 귀속되었다고요. 아버지의 내연녀 최은미는 재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재산을 넘기려던 시도는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났고 정당한 상속자는 어머니와 자녀들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요. 그 여자가 계속해서 항소하겠다고 하지만 변호사 말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재산이 어머니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제가 어머니께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행을 다녀보려고 한다고,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가 이제야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거든요. 저와 수진이는 인천 연수구에 마련한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밤이 깊어서 침대에 누울 때면 여전히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 밤이면 수진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결혼 후 반년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미소도 더 자주 지으셨어요. 그동안 국내 여행을 다니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고요. 저는 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수진이는 센스 있게 차를 준비해주고 방으로 들어가서 저희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제가 아직도 자책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선택은 옳았다고, 이건 어머니의 진심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간을 기증했더라면 아버지는 적어도 좀 더 사셨을 텐데요. 라고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의사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잖냐고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제 간을 받았다고 해도 그가 변했을까? 그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로 저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어요. 아버지가 변하지 않았다면 제 희생은 또 다른 상처만 남겼을 거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길 저는 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다고,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었다고 어머니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수진이와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녀는 제 과거를 이해해주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었거든요.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했어요. 누나도 자신의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끔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보다는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머니는 꿈꾸던 여행을 하나씩 시연해 나가셨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다녀오셨어요. 돌아오실 때마다 활기찬 모습으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저는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혼자서요 차가운 대리석 명패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도 아빠가 되었어요. 저는 제 아이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곳에서 편안하시길 바란다고요. 아버지의 납골 땅을 떠나오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이었을까 하고요. 아마 이 죄책감은 평생 가지고 가야겠죠.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어요. 누군가의 예비 장기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3살 된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어요. 민준이를 볼 때마다 다짐해요. 이 아이에게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요. 민준이는 제 소유물이 아니에요. 독립된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수진이와 저는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끔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헤쳐나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계세요. 누나도 자신의 가정에서 잘 살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